오늘 자료는 1월 30일자 여론조사 꽃 데이터인데요. 이걸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거의 뭐랄까 상수로 여겨졌던 곳 있잖아요. 바로 부산, 울산, 경남, 즉 부울경 지역에 민심이 이게 심상치가 않다는 신호가 잡혔습니다. 특히 60대와 70대 이상 세대에서요. 제가 핵심 숫자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지역 60대 지지율이 무려 64%, 그리고 70대 이상도 54%를 넘어섰습니다. 예, 64%. 이건 그냥 조금 올랐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각 변동에 가까운 수치거든요. 그렇죠.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불리던 곳에서 대체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이게 단순히 지나가는 바람일지 아니면 거대한 시대적 흐름의 시작일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죠. 이게 단순히 누가 이겼다 졌다 이걸 떠나서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 변화를 설명하는 세 가지 중요한 열쇠가 보이더라고요. 세 가지 열쇠요. 네. 첫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 바로 경제적 실리입니다. 두 번째는 외교적 자부심, 그리고 마지막은 과거의 혼란에 대한 깊은 피로감.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부울경 6070 세대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그 매듭을 풀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역시 가장 먼저 와닿는 건 경제 문제겠죠.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표현이 코스피 5000 시대네요.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주식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이런 인식이 강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랬었죠. 그 심리를 뒷받침하는 숫자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불과 9개월 전인 2025년 4월에 코스피 장중 최저점이 2284포인트였어요. 2284요? 네. 그런데 이게 5천을 돌파했으니 거의 120% 가까이 오른 거죠. 한국 자본시장 역사에 없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지점이 있습니다. 보통 주가가 이렇게 2배 넘게 뛰면 거품이다, 곧 꺼진다 하는 우려가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잠깐만요. 그게 아니었나요? 저라도 그런 걱정부터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주가는 폭등했는데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흔히 PER이라고 부르는 지표는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오, 그건 좀 이상한데요? 네, 정말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기업들의 실제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거품이 아니라. 맞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서 그 튼튼한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나 상법 개정 같은 조치들이 이런 실적 장세를 이끌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특히나 자산의 안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고령 측에게는 이런 실적 기반의 성장이라는 점이 정부의 유능함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신뢰의 증거가 된 셈입니다. 그렇군요. 내 돈이 불어나는 것도 좋은데 그게 거품이 아니라 아주 튼튼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까지 준 거네요. 그런데 코스피 같은 거시 경제 지표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가 사는 동네, 우리 지역의 경기가 살아나는 게 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불경 민심을 관통한 핵심 중 하나입니다. 불경은 아시다시피 조선,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같은 이 전통 제조업이 중심인 것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 지역 산업의 회복세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좀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정상화의 길을 걸으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길이 다시 활짝 열렸습니다. 아, 한중 관계 정상화가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줬군요. 2025년 10월하고 2026년 1월 연달아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경제협력의 물꼬가 튀었고요. 이게 곧바로 불경 지역 중소기업들의 대중수출 급증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뉴스에 나오는 수출액 숫자의 변화가 아니에요. 고령층 입장에서는 내 아들, 딸이 다니는 회사가 안정되고 내 연금 자산의 가치가 지켜진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으로 다가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내 지갑이 두둑해지고 내 자식의 일자리가 안정되는 게 가장 확실한 신호라는 거네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사람들이 단순히 돈 문제만으로 움직인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에게는 그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자부심이나 국격 같은 가치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작용한 걸까요? 네, 바로 그 심리적 만족감이 두 번째 열쇠입니다. 여기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아주 상징적인 사건으로 등장을 하죠. 아, 경주 에이펙. 네.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인데 그 장소가 경주였다는 점부터가 의미심장하죠. 성공적으로 치러낸 것 자체만으로도 6070 세대의 자부심을 크게 자극했을 겁니다. 그냥 국제 행사 하나 잘 치렀다고 보기에는 그 파급력이 상당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죠.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AP 이니셔티브를 한국 주도로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AI 이니셔티브요? 네. 앞으로 AI 시대의 규칙을 만들고 기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국에 하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AI 센터를 만들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의 중심이 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둘째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세계적인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아, 그건 정말 직접적으로 와닿는 문제네요. 그렇죠. 당장 고령층이 직접적으로 마주한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공동 프레임워크를 한국이 제안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권자들이 과거처럼 지리멸렬한 정쟁만 하는 게 아니라 아, 일 잘하는 정부가 나라의 위상을 제대로 높이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됐다는 거죠. 외교 무대에서의 노련함도 인상 깊었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특히 2026년 초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전 세계가 긴장했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난 위협이었는데 이걸 아주 슬기롭게 풀어냈다는 분석이 눈에 띈니다. 네, 그 부분이 노련한 국정 운영이라는 이미지를 굳힌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당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공포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었죠. 네, 맞아요. 자동차 관세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미국과 양자회담을 열어서 아주 절묘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한쪽으로는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등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를 약속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15%나 낮추는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와, 줄 건 주면서 챙길 건 확실히 챙긴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당시 한중 관계 개선도 동시에 추진했잖아요. 미중 갈등이 여전히 날카로운 상황에서 중국과 가까워지는 모습이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하는 외교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유권자들이 그 점에 대한 불안감은 없었을지 궁금하네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정부 외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려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중 사이에서 우리만의 공간, 즉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서 경제적 완충지대를 만들면서도 미국과는 실질적인 국익을 주고받는 협상을 성공시켰으니까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는 모습이랄까요? 네, 맞아요. 그런 모습이 이념을 떠나 고령층 유권자들에게는 트럼프 같은 거친 상대를 다룰 줄 아는 노련함, 다시 말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진짜 유능함으로 강하게 각인되었고 이게 지지로 연결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능한 정부가 경제도 살리고 외교 무대에서 국격도 높이는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네요. 이런 유능함이 더 돋보이게 만드는 일종의 대비 효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과거 정부 시절의 혼란과 사법 리스크에 대한 피로감 말이죠. 맞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는 많은 분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일종의 트라우마를 남겼죠. 네, 그때 정말. 당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치솟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하면서 고령층에게는 정치적 불안이 곧 내 자산을 파괴하는 경제적 파국으로 이어진다는 공식이 아주 깊게 각인되었습니다. 안정에 대한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이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네요.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1년 8개월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죠. 이 판결을 두고 재판이 공정했느냐를 포함해서 여전히 논란과 소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판결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끊이지 않는 사법적 논란과 정치적 공방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유권자들에게는 엄청난 피로감을 줬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피로감에 의한 전략적 선택에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정과 실리를 중시하는 유권자들, 특히 고령층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인 셈이죠.
어떤 선택지죠? 과거의 싸움에 계속 발목 잡혀서 혼란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내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정적인 정보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사법적 혼란 대 경제적 실리라는 구도 속에서 실리를 택하는 전략적 유권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변화들이 결국 내 삶과 직접 연결된다는 확신을 줘야 마음이 움직일 텐데요. 아무리 코스피가 오르고 외교를 잘해도 내가 사는 동네가 변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부울경 메가시티나 가덕도 신공항 같은 약속들도 사실 굉장히 오래된 얘기들이었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오래된 약속 실현되는 현실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이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네네. 그 신호탄이 바로 예산이었어요. 부산시가 2026년도 국비 예산을 역대 최대 확보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번엔 진짜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한 거죠. 가덕도 신공항만 해도 수십 년 된 이야기 아닌가요? 선거 때마다 나왔던 단골 공약이었는데 이번에는 뭐가 달랐기에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돈, 즉 구체적인 예산이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산으로 6,889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찍히면서 2026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조기 개항이라는 명확한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와, 시간표까지. 네, 이건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의 프로젝트가 된 거죠. 단순한 공항 건설을 넘어서 남북권 전체의 경제 지도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하나,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던 수건 사업, 낙동강 유역 먹는 물 공급 사업의 설계비가 드디어 예산에 반영됐다는 점도 아주 중요합니다. 먹는 물 문제. 네, 이런 생활 밀착형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정부의 유능함을 피부로 느끼게 된 겁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도 마찬가지겠네요. 과거에 출범했다가 좌초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지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줬던 프로젝트인데 이게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2040년까지 인구 1,000만 명, 지역 내 총생산 491조 원을 목표로 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실제 예산이 투입되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이양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상실감이 희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고령층에게 이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없을 겁니다. 내 집값, 내 자산 가치를 지켜주고 더 중요하게는 내 자식과 선주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곳을 만들어준다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이념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지지 동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부울경 670 세대의 마음을 움직인 건 우리 편이냐 아니냐 같은 낡은 이념적 구호가 아니었네요. 그보다는 누가 내 노후 자금을 지켜주는가, 누가 우리 아이들 일자리를 만드는가, 누가 우리 지역을 다시 살려내는가 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현상을 아주 멋지게 표현했던데 이들은 이제 이념이라는 낡은 옷을 벗고 유능함이라는 새 옷을 입기 시작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저도 그 표현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변화가 단순히 부울경이라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견고하다고 여겨졌던 지지 기반이 이념에서 실리로 투표의 기준을 바꾸고 있다는 건 한국 정치 전체에 아주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죠. 정치 전체에 던지는 질문이다. 네, 만약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실용주의적 요구가 정치의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정치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까요? 더 나아가 지금의 기존 정당들은 과연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제대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새로운 인사이트 정보를 받아보세요.